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년을 훌쩍 넘긴 두 남자의 우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내 이름은 남도현 62. 오래전 나는 충청도 작은 산업도시의 변두리에서 자랐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늘 김이 서린 국밥집이 있었고 봄이면 느티나무 아래로 장터가 차려졌지요. 종소리 대신 매미와 기차 소음이 시간의 경계가 되어주던 곳. 그 마을에 내 청춘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기찬. 같은 반, 같은 축구팀, 같은 뻥튀기 아저씨를 쫓아다니던 그 시절 모든 같음을 품고 살던 친구였죠. 우리가 처음 가까워진 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교실 뒤 켜켜이 쌓인 오래된 라디오 때문이었습니다. 체육시간 비가 쏟아져 운동장이 호수처럼 변해버린 날, 선생님은 자습을 선언했고 우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 창고 같은 교실 뒤편을 헤집었습니다. 거기서 먼지를 뒤집어 쓴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죠. 기찬이 녀석이 말했습니다. 이거 고치면 뉴스도 듣고 야구 중계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오후 학교 뒤편 빨랫줄 아래서 우리는 라디오를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다시는 켜지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실패였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 아이는 나랑 오랫동안 같은 편이 되겠구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서로의 역할이 자연스레 정리됐습니다. 나는 글을 써서 교지에 넘겼고 기찬이는 손재주가 좋아 이것저것을 고치고 만드는데 도가 텄습니다. 운동장 스피커가 먹통이 되면 기찬이가 개비를 물고 전선을 감았고 교지 마감이 다가오면 나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시를 써 친구들 연애 편지까지 대필해줬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걸 메워주며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빈틈없이 메우는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지 우정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내게 없는 걸 친구가 갖고 있고 친구에게 없는 걸 내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집안 형편은 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인쇄소가 겨우 돌아가는 집의 둘째였고 기찬이는 알코올에 지친 아버지와 식당 일을 닥치는 대로 하시던 어머니 사이에서 맏아들로 컸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우진 않았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자율학습이 끝나면 나는 집에서 밤참을 챙겨 먹을 수 있었지만 기찬이는 식당에서 남은 찌개를 대충 비우고 가끔은 빈속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 날이면 나는 내 도시락 반찬을 반쯤 남겨 다음날 아침에 몰래 건넸습니다. 야, 어제 남긴 거야.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기찬이는 고맙다는 말 대신 멋쩍게 웃고 나를 툭 치곤 했죠.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계산보다 눈치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게 10대였고 그게 친구였습니다. 1985년 봄, 학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문 앞 전경들의 방패가 반짝이던 어른들이 혼란이라 부르던 시간. 우리에게 그 바람은 새 교과서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낯설고 진지한 냄새. 쉬는 시간마다 기찬이는 방송실 앰프를 고쳤고 나는 교지에 짧은 글을 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지럼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첫걸음일지 모른다 따위의 도발적인 문장들이었죠. 그 글을 본 담임이 나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내가 쓰는 말이 누군가의 눈에는 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세상이 내 문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젊음과 자신감은 언제나 쌍을 이루고 나타나니까요. 그 즈음 우리 둘에게 동시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에서 주는 장학생 공고가 붙었고 거기에 공업부 우수 기능 인재와 문학사회 우수 2개 틀이 있었죠. 기찬이는 기능 경진대회 상장을 모아 지원했고 나는 교지와 101장에서 받은 상장 몇 장을 들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야, 너 되면 라디오 말고 진짜 장비로 뭐든 고칠 수 있겠다. 너 되면 서울 가서 신문사도 갈 수 있겠네. 퇴근 버스에 실려 내려오는 공기처럼 희망은 그때 늘 우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기대와 다른 모양으로 접힙니다. 면접을 보던 날 저녁 기찬이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인 집에서 전기세가 밀렸다며 전기를 끄는 거죠. 그날 기찬이는 응급실에 실려간 아버지를 지키느라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장학생으로 선정됐고 기찬이는 참여 불가라는 도장을 서류에 받았습니다. 기쁜 일 앞에서 나는 웃을 수 없었고 슬픈 일 앞에서 기찬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기찬이는 방학 내내 공장 알바를 했습니다. 내 손에는 서울로 통하는 등록금 고지서와 기차표가, 그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장갑과 야간 근무표가 쥐어졌습니다. 이별은 의식 없이도 찾아옵니다. 8월 마지막 날 나는 대전역에서 서울행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플랫폼 끝에서 헐렁한 티셔츠 차림의 기찬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도연아. 그가 뛰어오다가 신발끈이 풀려 휘청였고 그 순간 나는 창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전화해. 꼭. 기차가 움직였고 그의 얼굴이 천천히 작아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고작 20살도 되기 전이었는데 우리는 서로의 40년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건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오해가 흙먼지처럼 쌓였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보낸 편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가끔 내려간 동창 모임에서는 이상한 말이 돌았습니다. 기찬이? 그 친구 문제 좀 있었다며. 공장에서 물건 빼돌렸다나.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은 물처럼 틈으로 스며듭니다. 믿음 위를 마른 장마처럼 오래 지나다 보면 그 단단하던 콘크리트에도 실금이 생기죠. 어느 날 밤 술 기운에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더 멀게 했습니다. 그 즈음 내 삶도 매끈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돌고 돌아 지방신문사에 들어갔고 취재 현장에서 맞은 욕설과 야근 속에서 내 문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불꽃은 어느새 형광등 불빛처럼 희끄무레해졌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다시 헤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차례로 떠났고 인쇄소 간판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남은 건 낡은 수첩과 번호가 바뀐 휴대폰 목록, 그리고 오래전 라디오를 고치다 못 고치고 폭소하던 두 소년의 기억이었습니다. 40 중반이 되었을 때 동창 카페에 윤기찬 찾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고양시장에서 폐지를 줍는 듯한 사람을 봤다고 했습니다. 닮았다더라, 아마도 그일 거라더라 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기차 소리를 꿈에서 들었고 깨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비겁함이 옛 친구를 확인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변해버렸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확인하지 않으면 추억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어른의 회피는 그렇게 달콤했습니다. 예순이 가까워진 올봄, 나는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의사의 말에도 종이장에 적힌 작은 의학 용어가 마음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야, 나 좀 겁난다. 그런데 눌러볼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데려간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부르지 않은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그날 밤 서랍에서 오래된 교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내 글 옆 볼펜으로 거칠게 그어진 낙서가 보였습니다. 라디오 다시 조립해보자. 기찬. 잊었던 기억이 문득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를 망가뜨린 다음날 기찬이가 몰래 부품을 모아 놓았던 걸. 우린 결국 그 라디오를 켜지 못했지만 매미 소리와 함께 들리던 먼 데의 방송 신호처럼 희미하게나마 다시의 약속을 품고 살았다는 걸.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을 멈추자. 확인하자. 만나서 내 눈으로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묻자. 그날의 면접, 그날의 정기, 그날의 소문, 그날의 침묵. 그 모든 그날을. 시간이 흘러도 어떤 질문은 꼭 물어야만 끝이 납니다. 용기는 대단한 말이 아니라 가보자라는 한 발짝에 담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40년 전 그 느티나무가 있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모양이 바뀌었고 국밥집은 프랜차이즈 간판으로 변했지만 골목에 들어서자 바람결은 어릴 적과 똑같았습니다. 오르막 끝 초등학교 담장 아래
소년 둘이 땀에 젖은 교복을 말리던 그 자리. 거기 서니 오래 묻어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기찬아, 너 거기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봄 햇살이 묵은 먼지를 흔들어 놓듯 기억 속 장면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옛 친구의 행방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장통 떡집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윤기찬 말이요? 요즘은 새벽마다 체육공원에 나가 걷는 거지. 허리 수술하고부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공원, 새벽, 걷는 사람들 틈. 40년 전 기차창 너머로 사라지던 그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나는 그 길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그러나 가장 단순한 길이었습니다. 가서 보고 부르고 듣는 일. 우리는 가끔 그렇게나 단순한 일을 40년이나 미룹니다. 다음날 새벽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체육공원에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운동장 위에는 흰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는 건 운동화를 끌며 걷는 이들의 발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라디오 체조 음악뿐이었죠.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기찬. 40해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가슴속에서 수없이 되뇌던 그 이름을 이제는 입술로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모자를 눌러쓰고 허리를 조금 굽힌 채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는 모습.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가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4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그 친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달리던 뒷모습, 교실, 창가에 앉아 연필을 돌리던 손짓, 그것들이 겹쳐져 하나의 그림자로 다가왔습니다. 기찬아. 입술이 먼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2배로 뛰었고 발걸음은 절반으로 느려졌습니다. 그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갔을 때 나는 무심코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 순간 그는 고개를 들었고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분명히 옛날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놀람, 의문, 그리고 아주 미세한 기쁨. 도연이냐? 낯익은 목소리.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연달아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0년 만에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간격이 지나자 어색함이 남았습니다. 세월은 우리 몸에만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모르는 시간, 서로가 겪지 못한 고통, 서로를 향한 오해가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살려고 했고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안개가 조금 걷히고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40년의 세월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기자 생활로 얻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눈밑, 그늘과 실패한 결혼이 남긴 쓸쓸한 표정으로 그와 마주했습니다. 우리 둘 다 시간이 남긴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기찬이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들 챙기느라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 공장 다니다가 손목 다쳐서 다른 일로 옮기고 그러다 또 사고 나서 결국 남은 건 몸뚱이뿐이더라. 사람들은 내가 뭘 훔쳤다고 떠들었지만 사실은 기계 고치다가 잘못돼서 물건이 불량으로 나왔던 거였어. 내가 사과하려 했는데 회사는 그냥 내쫓더라고. 그게 내 인생 꼬인 시작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수십 년 쌓인 서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기찬아. 그땐 나도 내 얘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 그냥 소문을 믿어버렸어.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시간이 흐르니까 확신이 흔들리더라. 용기 내서 널 찾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말끝이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내가 도망치듯 살았거든. 고향 사람들 눈 피하려고 이곳저곳 떠돌았어. 그럼에도 내가 그때 찾아줬다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공기가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마주한 눈빛, 다시 이어지는 대화.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 간격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걷고 싸구려 국밥집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지난 40년의 공백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겪은 고단함을 들려주었고 나는 기자 생활에서 맞닥뜨린 허무와 외로움을 고백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낸다는 벽. 그 벽 앞에서 버텼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찬이가 내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넌 후회 없냐? 내가 택한 길 말이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후회 많지. 글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 자신도 바꾸지 못했어. 가족도 지키지 못했고 남은 건 낡은 원고지 몇 장이야. 내가 고장난 기계 붙잡고 씨름했듯 나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 앞에서 망치 하나도 못 든 채 서 있었던 것 같아. 기찬이는 내 말을 듣고는 특유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냐? 우리 둘 다 결국은 버티는 법을 배운 거지. 중요한 건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거야. 그의 말에 나는 묘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깊은 답을 주다니. 청춘의 기찬이가 아니라 세월을 견딘 기찬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속도를 붙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누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빌려온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돌려주는 듯 우리는 다시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기찬이와 나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후부터 펼쳐지기 시작했죠. 며칠 뒤 동창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졸업한 지 40년이 지나 다시 모이는 자리라 했습니다. 사실 나는 늘 이런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서로 다른 길을 걸은 이들과 마주하는 게 어색했고 무엇보다 내 삶이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찬이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가자. 지난날 묻어둔 것도 이제는 털어내야지. 그의 말 속엔 단순한 제안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회 날 낡은 교실을 개조해 만든 작은 회관에 들어서자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주름과 흰머리를 보며 놀라고 또 장난스레 비웃으며 청춘 시절을 되새겼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기찬이와 함께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그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무슨 일 있었다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일어나 그를 소개했습니다. 얘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지난날 오해도 있었지만 지금 내 옆에 이렇게 있는 게 무엇보다 든든하다. 순간 공기는 잠시 멈춘 듯 고요했지만 이내 누군가 박수를 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찬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동창회가 끝난 뒤 우리는 낡은 학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10대 시절의 우리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축구공을 차던 모습, 매점에서 떡볶이를 나누던 모습, 그리고 서로에게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던 모습들. 기찬이는 말했다. 내가 가장 그리웠던 게 뭔지 알아? 내가 나를 믿어주던 눈빛이었어.
그게 없으니까 버티기가 힘들었어.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지난 40년의 죄책감을 송두리째 건드렸으니까요. 나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 눈빛을 잃고 살았어. 그게 평생 후회였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기찬이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늦은 게 어디 있어.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지.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매주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은 내 집에 들러 밥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찬이가 홀로 살아온 세월 동안 마음속에 지켜온 건 단 한 가지였다는 것. 바로 언젠가 도연이를 만나 다시 웃을 수 있기를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찬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겨우 다시 만났는데 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그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난 이미 오래 버틴 거야. 근데 말이지,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찬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을 지킬 거야. 더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며칠간의 치료 끝에 기찬이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함께 하자고. 청춘 시절 못다한 우정을 지금부터 채워나가자고. 그 후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고 가끔은 작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며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거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잃었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다. 이제 다시 찾았으니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보내자.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와의 화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